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흐름들이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그래서 두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더 확장 가능성이 있다. 아직 다 안 움직인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의석수를 많이 확보해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국회에서 쇄빙선 역할을 하려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져야 조국 혁신당이 연동될 수 있다라는 예. 말씀? 이거는 예. 제가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쭉 20년 정도 진보 정치를 하면서 네. 진보 파이가 같이 커갑니다. 아, 그래요. 예. 민주당 같은 소위 이런 왼쪽 개혁 정당들이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흔히 네. 얘기하는 정당의 파이가 커질 때 진보 정당들 조금 더 왼쪽에 있는 정당들의 파이가 같이 커지고요. 이쯤에서 민주당 지지율을 좀 볼게요. 그러면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네. 여론조사 보면요.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40% 그리고 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이 전주보다 2%포인트 줄어들면서 양당의 격차가 7%포인트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네요. 네, 상당히 좀 저조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데. 네. 네, 물론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그 전화 면접 조사고 네. 그리고 이제 갤럽이 가지고 있는 하우스 이펙트 약간 보수가 조금 더 표집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비교적. 그거는 예. 모든 그 여론조사에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 어쩔 수 없죠. 예.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조사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왜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한 151석 이상을 내와야 비례해서 네. 비례민주연합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이 아니라 야 기본은 됐고 쇄빙선한테도 더 좀 세게 나갈 수 있게 좀 쇄빙선도 좀 크게 해주고 앞에 철판도 좀 단단하게 해주자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교차 투표할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지지자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찍겠다는 분들 중에서 비례로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는 분들이 교차 투표 의향을 가진 분들이 제가 보니까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지역구에서 네. 그 중에서 약 20% 정도가 교차 투표를 해서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고 하는데 지역구에서 의석수가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국 혁신당의 교차 투표 비율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과거의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도 똑같이 저는 그걸 있는 그대로 현장에서 20년을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마도 일단 민주당이 먼저 살고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에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텐데 민주당이 어려워지면 그조차 다 어려워진다는 당연합니다. 거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게 잘했다 안 했다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 개념을 다 빼놓고요. 그냥 그런 유권자층이 존재하고 매우 세게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권자층의 존재를 정의당이나 과거에 저도 민주노동당 할 때 부인했었어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자구할 수 있다. 예, 오히려 우리 표를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근데 보세요. 입장 바꿔 그런 사람도 그런 표도 있죠 당연히. 아니 민주노동당이 지역구에서도 출마했으면 나는 지역구에서도 민주노동당 찍을 텐데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찍고 나는 그러니까 비례를 우선해서 진보정당을 선택했던 유권자층이 있다면 민주당을 우선하고 그래도 비례의 한 표는 저쪽에 줘야지 조금 더 선명하고 센 얘기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유권자층 숫자로 생각을 해보세요. 덩어리가 훨씬 크죠. 근데 그쪽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매우 조롱하고 언제 표 준 적 있어? 이런 태도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매우 정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할 것이다. 그럴 것이죠. 그거는 20년간 유권자들이 나름대로 2002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총선은 2004년부터 지난 20년 동안 하나의 교차 투표 패턴은 일정하게 유권자들에게는 자기에게는 습성화돼 있고 하나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거 존중해야 됩니다.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럼 어쨌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일 텐데. 중요한 과제입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렇게 떨어진 이유 뭐라고 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공천과 관련된 갈등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편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내전. 네. 내전을 제일 싫어해요. 아니 그거는 안에서 해결하고 좀 안에서 해결하고 그 집안 싸움 바깥으로 나오는 것 이게 뭐가 집안 싸움이냐는 다른 문제죠. 옛날 같이 뭐 가정 폭력 이런 거는 집안 싸움이라고 할 수 없지만 예. 또 CBS에 왔으니까 이런 얘기 좀 과감히 들여보면 교회 내부가 분열해서 두 개의 교회가 된다 뭐 이러면 정말 교인들이 상처 많이 받고 그렇죠. 주변에서 안 좋은 시선으로 보잖아요. 네. 저는 좀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공천의 문제점 그러면은 저는 내전보다 더 큰 문제점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김태우 시즌2 공천을 너무 막 대놓고 하고 있어요. 김태우 시즌2 공천이라고 하면 이제 복권 사면한 사면 사람들. 복권한 사람 후보로 막 내잖아요. 네. 뭐 약속 사면 뭐 약속 사면 이런. 서천석 후보인가요? 서천석 그 저기 이번에 사면 받고 이번에 출마하시는 네. 약속 사면 네. 이런 등등 이거는 김태우 시즌 2잖아요. 그런 사람이 제가 세 보니까 벌써 3명 4명이에요. 강서 보궐선거로부터 1도 배우지 않았고 강서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표심을 존중할 생각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노이즈 캔슬링이 되고 민주당의 그 내적 갈등은 내부 갈등은 굉장히 그렇죠. 보강돼서 네. 지금 꽝꽝 울리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여튼 그러한 조건에서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빨리 내홍이 잘 수습돼서 지역구 151석이 너무너무 낙관적인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저는 투표율을 견인하는데 우리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논평을 좀 여쭙고 싶은데 그 예.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저 내홍 공천 잡음 누구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만 이게 이제 평론가일 때와 정치를 할 때 요 선을 잘 밟아야 된다라는 걸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느꼈는데 당내에 네. 정파가 있고 개파가 있고 네. 그것이 또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대체로 만들어진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전 세계 정당사를 제가 다 공부를 해봤는데요. 저도 나름 정치학? 공부를 해봤는데 정치학과를 예. 나왔고 뭐 대학원까지 정치학을 했으니까요. 봤는데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네. 문제는 저는 제일 문제는 매명 하는 분들이다. 매문 그 친명도 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면 심지어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도 뭐 그쪽에서는 부인하기도 하지만 네. 있으면 뭐 어때? 네. 있을 수 있죠. 매문은 이재명을 팔고 문재인을 팔아서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는 그게 어떤 사람은 다 매명이고 어떤 사람은 다 매문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는 선택적으로 매명을 하거나 선택적으로 매문을 하는 경우들이 제 눈에는 보이기도 해요. 그분들이 더 문제다. 그런 태세. 저는 무조건 A라는 사람은 계속 매명이고 네. B라는 사람은 계속 매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네. 않아요. 특정 시점에 그런 논리를 갖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내홍을 이렇게 잘 해결하는데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다.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팔고 네. 이재명 팔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문재인 이재명보다 그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는 말씀.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그게 오히려 내홍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방식으로. 근데 뭐 지금 어쨌든 한가에 제일 많이 주목이 되는 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뭐 혹은 뭐가 있었죠? 뭐 최근에 많이 얘기한 비명 행사, 친명 횡재 뭐 이런 어떤 당 지도부가 뭐 이 어떤 문제를 부추긴 것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는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당사자들은 내가 언제부터 친명됐어? 내가 언제부터 비명이었어? 심지어는 어제 뭐 방송 보니까 김성회 요 고향에서 네. 고향갑에서 아니 자기가 당선되기 그 경선에서 이기기 전까지는 그렇게 수박이라고 하더니 경선에서 이기니까 친명이라고 한다. 나의 주소는 어디냐? 나는 그냥 민주당의 후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팩트 체크에 따라서 물론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고 저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정치라는 것이
리더가 본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네. 정무적인 판단의 영역, 그건 민주주의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절차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의 영역에 있어서는 자기 색깔로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받는 겁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는 게 문제죠. 네. 아니 까놓고 솔직히 얘기해서 A라는 사람이 리더를 할 때와 B라는 사람이 리더를 할 때가 똑같다 하면 왜 리더를 바꿉니까? 권한도 행사하고 책임까지 책임도 지는 건 지는 거. 이상하지 않다. 그게 중요한 거죠. 보통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권한은 행사하지 않으면서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절차를 준수한다는 이제 전제 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의 색깔로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대신 그 책임도 이재명 대표가 지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절차가 무시됐다거나 근데 또는 절차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대표랑 안 친해서 그래라고 한다든지 또는 절차를 무시하고 내가 대표랑 친하니까 절차를 무시하고라도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라고 얘기하는 거 둘 다 문제라는 겁니다. 절차에 대한 지점들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규명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 그 당 사정이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전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이번에 같이 발표된 여론조사 중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를 물었어요. 그래픽 띄워주시겠습니까? 네네.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기대를 물었을 때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35%, 제3지대 16% 이런 응답이 나왔고 네. 제가 요거를 그냥 300석으로 러프하게 환산을 해봤는데 요 결과를 그냥 그대로 곱하기 3을 하면 국민의힘 114석, 민주당 105석, 제3지대 48석 뭐 이렇게 어설프게 좀 나오던데 네네. 그렇게 될지 혹은 뭐 다른 전망을 갖고 계실지 이번 총선에 그 의석수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숫자 전망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국 혁신당이 10석을 넘을 것이다. 위시풀입니다. 위시풀. 목표치가 10석, 10석이잖아요. 그렇죠. 10석을 조금 더 넘겨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야 상임위원회 10개 이상 가서 쇄빙선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뭐 법사위만 들어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10석 하면 법사위 들어갈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양당 교섭단체 양당이 네.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참 그렇죠. 교섭단체 양장이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원회 갈지를 그 두 당이 정하십니다. 그렇죠. 네. 되게 억울하고 사실 뭐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일 수 답답한 있는데 부분 중 하나죠. 현실이긴 해요. 현실이에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노회찬 대표도 정무위원회 가서 재벌 개혁을 주로 하려고 했다가 법사위로 배정을 받아서 그렇죠. 네. 법사위에서 맹활약을 하는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양당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10석 이상이 돼서 조금 협상력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를 겪어본 작은 당에서 선거를 겪긴 했지만 저류가 흐르는 게 있어요. 저류. 네, 물 밑에서 흐르는. 네. 그 다음에 위에 바람의 방향,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파도가 칩니다. 네. 선거할 때. 네. 그리고 바다로 놓고 보면 이 조류에 따라서 밀물이 들어오고 썰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되게 좋다. 선거가 어떤 거냐면 4월 11일 날 밀물때가 들어왔냐 썰물때가 들어왔냐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어땠냐로 딱 결정이 나와요. 이를테면 지난 총선 때 코로나19 때문에 막 우리 그 나라가 정말 혼란해지다가 막판 선거 직전에 유럽 이탈리아가 코로나가 커졌는데 우리는 그만큼 커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갑자기 압승했던 그 3월 달에 결정됐어요. 3월 중하순경에 사실은 거의 초순 넘어가서 그때 조류가 어떻게 가는가. 저류는 뭐냐면 국정 지지율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국정 수행 지지도가 저류예요. 저류. 근데 여전히 강한 국정 반대, 부정 평가가 50%가 계속 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류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저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잠깐 보고 갈까요? 우리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긍정 39%, 잘 못하고 있다가 53%가 나왔고 다만 이 긍정 평가가 다음 그래픽 있나요? 추세로 봤을 때 전주보다
부정이 내려갔고 긍정이 5% 긍정이 포인트 올라갔고요. 올랐어요. 예. 최근에 살짝 올리긴 했다만 부정이 높긴 하죠. 그다음에 이 부정 평가 중에 보통은 하나 더 나눠서 하잖아요. 갤럽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나눠서 하기도 하죠. 강한 부정, 네. 아주 잘못한다와 대체로 잘못한다. 네. 근데 아주 잘못한다가 80-90% 비율로 대략 네. 그 부정 평가 중에 그러니까 이 저류는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밀물과 썰물은 뭐냐면 어떻게 선거 구도가 짜여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즉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저런 강한 저류의 부정 평가를 어떤 선거 구도 속에서 그 정당 구도가 어떠냐인데 말하자면 조국 혁신당이 두 자릿수로 치고 나간 이유는 뭐냐? 제3지대 민주당도 조금 확실하게 더 선명하지 못한 것 같아. 국민의힘은 안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3지대 많은 정당들이 소위 제3지대 많은 정당들이 나왔어요. 이준석 개혁신당도 있고 그다음에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이낙연 새로운 미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들이 조류, 밀물과 썰물이라는 조류를 흐트리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쪽은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 선거에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정권 심판이 단일한 전선 안에서 이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도 심판하고 윤석열도 심판하자 하니까 헷갈려. 이게 그 선거 맞아? 이게 이재명 심판 선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개혁신당과 컨벤션 이펙트로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처음에 이렇게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아까 KBS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보시면은요. 개혁신당 3%, 이낙연 신당 1%입니다. 조국 신당이 9%인데 이거는 조국 신당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소위 저류와 조류가 맞춰서 그걸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봐요. 국민들의 마음의 흐름.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그 윤석열 심판이 아닌 윤석열 이재명 동시 심판의 조류가 이쪽으로 좀 다 흘러갔을 때는 그쪽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러면. 그럼요. 그리고 어쨌든 오늘 시점에서는 이렇게 와 있는 거고. 오늘 시점에서는 그렇다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파도가 바람의 방향이나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파도가 어떻게 치느냐는 그거는 실제로 각 정당이 공천 과정 그다음에 정책 각 지역의 공천 과정과 공천 결과 즉 인물 정책 이런 부분들이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되는 거다.